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라면 괜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지금쯤 다시 매수를 노려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버지,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 좀 나름 좋은 일이 몇 가지 있었죠.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도 물론 좋은 소식이었고, 경제 부분에서는 10월 9일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 편입 비중은 9월 20일 기준 2.22%인데요. 전체 세계 국채지수 추종 자금을 약 2조 5천억 달러로 추정한다면 대략 560억 달러의 자금이 우리네 채권 시장으로 유입될 전망이에요. 편입 확정 발표를 하고 나서 1년 뒤인 2025년 11월부터 실제 지수에 반영이 시작되긴 하는데요. 향후 1년간 분기별로 편입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1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순차적으로 유입될 걸로 보인다고 해요. 우리네 채권을 사러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지. 당연히 금리는 반대로 내려갈 것이고, 그럼 전체 시장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겠지? 실제로 기재부는 금리 안정으로 인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절감되고 또 외환 시장의 유동성 증가, 국가 신인도 제고 등 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아무래도 시차를 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기게 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어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참 많이 빠졌어요.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올해 약 마이너스 25%를 기록 중이에요. 시총 비중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가 연초 이후 보합만 좀 지켜줬어도 코스피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수익률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꼴찌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삼성전자 요 한 종목이 나빠서였다고 볼 수 있단 말이지. 물론 현재 자잘한 문제들이 많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라면 이 파운드리에 너무 큰 돈을 투자했지만 결실이 없다는 점일 거야. 기업이 투자를 하면 그게 매출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하잖아요. 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쏟아부은 투자 금액이 천문학적인데 이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침체에 빠진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하지 않겠다고 해외 언론을 통해서 밝혔어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돈만 들어가고 수익은 없는 파운드리 때문에 이 삼성전자 전체 실적이 좀 약했단 말이죠. 그러게 말이야. 이거 어지간하면 트러블 메이커를 좀 분리시켜서 삼성전자의 안전을 도모할 만도 한데 이 괜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근데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야. 로이터 통신에서는 파운드리와 설계 사업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로 인해서 세계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 삼성전자를 의미하는 거겠지? 세계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 전반적인 실적이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용 회장의 생각은 정말 단호해요. 지난 7일에 필리핀을 방문하던 중에도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반도체 설계 사업을 분사하는 데 관심이 없다. 우리는 사업을 더 키우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하죠. 정말 이재용 회장님의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지금까지의 투자 금액은 매몰 비용이 되어가고 있다는 상황이야.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에 133조 원이나 투자해서 2030년까지 파운드리 시장 1위를 차지하겠다라는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잖아. 여기에 또 2021년도에는 38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총 투자 규모는 171조 원으로 늘어낸데도 불구하고 고객사들은 어때? 여전히 삼성전자를 외면하고 있는 거지.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TSMC의 시장 점유율은 62.3%, 반면에 삼성전자는 11.5%인데요. 쪽으로 들었어. 네, 이 격차가 오히려 파운드리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힌 2021년 2분기보다 13.7%포인트 더 벌어졌다고 해요. 결국 이 미국 텍사스주의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의 가동 시점을 2026년으로 연기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근데 공장이 가동되면 삼성전자 혼자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줄줄이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납품을 준비 중이던 수많은 장비 회사들 역시 뒤통수를 시게 맞은 거야. 외국인들이 무려 23영업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삼성전자를 주야장천 매도만 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지. 덕분에 아주 많이 빠졌어요.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해 보이기는 하는데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한가요? 글쎄다, 이 TSMC를 선호하는 고객사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삼성전자에 발주하진 않겠지. 하지만 외국인들이 정말 주야장천 매도하는 바람에 거의 뒷밸류 수준까지는 왔어. 이게 삼성전자가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인 건데 그러면 지금쯤 다시 매수를 노려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야, 조금 신중해야 될걸. 매수 부분에만큼은
그러면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거야. 완전 바닥을 노리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63,9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격하는 전략이 좀 안전해 보여. 지금이 한 59,300원에서 끝이 났는데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름세가 보여지면 그때 매수를 고려하는 게 낫다는 말씀인 거죠? 당연하지. 자, 그리고 이어서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예상대로 지난주 CPI 발표는 별로 증시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고용 지표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죠. 이 고용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 이게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해서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 국내 총소득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점이 눈에 확 들어오지? 가계소득과 기업이익이 모두 다 상향 조정됐는데요. 특히 가계소득의 조정폭이 제법 컸어요. 이 2분기 가처분 소득이 773억 달러, 저축도 743억 달러나 증가했는데요. 이 쟁여둔 돈, 이 저축도 많아졌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도 많아졌다는 거니까 소비 역시 건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미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건강하다. 그러면 경제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지? 9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25만 4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15만 명과 전월치 15만 9천 명을 모두 크게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2024년 7월 고용, 8월 고용 역시 상향 조정됐어요. 실업률은 4.1%로 전월보다 마이너스 0.1%포인트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4.2%를 하회했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4개월 연속 늘어났는데요. 9월에는 15만 명이나 더 늘었다고 해요. 경제적인 이유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는 인구를 포함한 광의의 실업률 육식수도 7.7%로 전월의 7.9%보다 하락하면서 노동시장의 질적인 면에도 개선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명목상으로는 좋게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뭐 막 열광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 게다가 고용시장의 둔화 시그널을 일부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구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일할 의사가 있는 이른바 잠재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어. 요거는 바로 시차를 두고 실업률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 또 고용지표에 선행하는 임시 서비스직도 여전히 하락 중이야. 전반적으로 이 고용시장을 딱 판단해 보자면 서서히 둔화된다, 뭐 서서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 그러면 이어서 이번 주에 예정된 이벤트들을 살펴볼게요. 우리 시각으로 17일 오후 9시 반에는 8월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될 예정이네요. 뭐 두 지표 모두 시장 컨센서스는 양호한 편인데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야. 그리고 또 18일에는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컨센서스는 중국 3분기 GDP 증가율이 이전 4.7% 대비 4.6%로 소폭 둔화될 예정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야. 역시 이미 강한 재정 정책과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다소 위축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아무래도 지금은 경제 지표보다는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에 좀 더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음? 오늘은 좀 삼전에 대한 리뷰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죠. 주변에 삼전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좀 분위기가 참 애매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을 한번 하고 끝내볼게요. 중동에 관한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바이든이랑 네타냐후가 통화를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네타냐후는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궁금한 점은 네타냐후가 바이든 눈치, 그러니까 미국 눈치를 왜 1도 안 보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이란의 석유 생산량이 현재 330만 배럴 정도 되잖아요. 하루에.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 시설을 공격을 한다면 유가가 많이 오를 만도 한데 지금까지 한 10%도 안 오르고 말았잖아요. 근데 여느 때처럼 한 30% 이상 폭등할 거다라는 예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안 올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을 했네. 일단 미국은 유대인들이 경제와 정치를 모두 쥐고 있는 나라거든.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면 유대인 협의회에 충성 서약을 해야만 하거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 서약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물리력을 최대한 행사해서 이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심산이겠지. 유가가 예상만큼 폭등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기름이 좀 남아돌기 때문이야. 이 전기차가 확산되면서 석유는 이제 남아돌기 시작을 했지. 뭐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페크 플러스에서는 어떻게 하든 유가를 끌어올려 보려고 감산을 했을 정도잖아. 지금까지 오페크 플러스의 감산 규모는 무려 600만 배럴을 넘고 있어. 이란 전체 생산량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물론 계속 감산을 한다면 유가가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는데 사우디가 최근에 감산을 그만두겠다라고 변심을 했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우디한테 좀 증산 좀 해줘라라고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다 있는데, 거절했었지. 네, 근데 이제껏 무시하다가 사우디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우선 사우디가 감산하는 동안에 시장 점유율만 빼앗겼다는 분위기야. 이 사우디는 원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2022년 11월 이후로 다른 오펙 플러스 회원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해 왔었는데, 그런데 미국이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서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 사우디와 이렇게 대척 관계에 있었거든. 원유 시장이라는 게 그래. 되게 장기 계약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시장을 한번 뺏기게 되면 이게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아. 게다가 감산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나라도 별로 없었어. 뭐 특히 이라크나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몇몇 오펙 플러스 회원들은 감산에 1도 동의하지 않았거든. 동참하지 않았거든. 결국 사우디는 지난 2년간 하루 200만 배럴씩 생산량을 줄이면서 오펙 플러스의 감산량 대부분을 떠맡을 수밖에 없었는데 200만 배럴이면 조그맣고 600만 배럴이라 했잖아. 전체 회원국 감산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큰 수치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야. 이로 인해서 사우디의 최근 생산량은 2011년 이후 최저치인 하루 890만 배럴에 불과한 수준까지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산유국 간에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그렇지. 상황이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생각으로 좀 바뀐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지. 또 감산을 통해서 유가라도 조금 더 끌어올렸더라면 뭐 어떻게 조금 더 감산을 해볼 생각은 있었겠지만 또 시장만 미국한테 뺏기고 유가 상승을 이끌어내지도 못했으니까 굳이 더 이상 감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 근데 사우디는 생산량을 12월부터 매달 8만 3천 배럴씩 늘려서 2025년 말까지 12월까지 일일 생산량 기준으로 100만 배럴까지 증산할 계획인데, 자 그럼 이수야, 지금까지 감산에 동참하지 않았던 산유국들이 사우디를 대신해서 감산을 할까? 굳이 안 그러겠죠. 그렇지. 지금까지 감산량이 600만 배럴 정도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만큼의 양이 전부 시차를 두고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높지. 근데 그 양이 이란의 하루 생산량이 330만 배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니까 유가가 조금 오르다가 말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지.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래? 그럼 이제 정말로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하시죠. 그럼 안녕.